2026년 올해 자산 시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금리, 환율, AI 관련으로 좀 분석해서 나눠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영진 에스핌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대표님, 작년 2025년의 자산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좀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괜찮을까요? 네. 뭐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위기설 같은 게 나오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상황 자체도 안 좋은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이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또 다 사라진 듯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선물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미국 국채 시장을 보면은 좀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안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은 묻혀 있는 상태고 또 만약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 보이면 이런 재료들이 또 바로 살아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 지금 시장 좋은 분위기에서 뭐 나쁜 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근데 주의할 건 또 주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작년 말을 좀 잠깐 되돌아보면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악재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미국 그 연준의 SRF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 막대기 높이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단기 자금 수요, 그러니까 부족했었던 시장에서 부족했었던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돈이 부족하면은 연준에 가서 보유한 국채를 가지고 갖다 주고 돈을 빌려오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네. 높이가 그 금액을 뜻하는데 지금 연말까지도 지금 높이가 상당히 높죠. 중간중간에 국채가 발행될 때마다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월말이 되면은 또 월말 자금 수요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자금 시장이 저렇게 안 좋아졌는가 따져보면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 M2나 유동성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것과 이 그래프가 왜 일치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나 단기 자금 시장은 미국 국채를 위한 자금, 국채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자금을 뜻하기 때문에 실제 시중의 유동성하고는 좀 별개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실제 시중에서 돌고 있는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하고 연결돼서는 단기 자금 시장이 저렇게 좀 안 좋은 상태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시장에 이렇게 바로바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좀 안 좋았었던 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SLR 규제가 ESLR 규제라고 해서 좀 작은 게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언제 다시 또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만약에 더 안 좋아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SLR 규제 완화가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는 그건 결론이 안 난 상태고 26년이 시작이 되면서 ESLR 규제 완화가 이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 표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국제 시장의 유동성이 사실 좀 빡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에 연준에서 QT를 종료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빨아들이는 것을 이제 그만두면서 어느 정도 여유로워졌나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약간 좀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걸 느끼셨는지?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QT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QE를 해서 월 400억 달러가 공급이 된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그 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채권 시장에서만 돌고 있는 겁니다. 국채 발행 시장 쪽에서만 돌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시중의 유동성은 또 따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갑자기 뭐 예전에 2000년대 위기 당시에 QE처럼 막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서 자산 시장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네네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크립토 시장,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예. 저렇게 약할 수가 없겠죠. 예. 지금은 전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채 쪽, 국채 자산 시장 쪽으로만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저 표에서 이렇게 휙 올라오는 게 지금 연준에서 국채 보유한 금액, 그러니까 연준 자산이 늘어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예. 집계를 해보니까 12월 첫째 주에 152억 달러가 늘어나고 두 번째 주에 234억 달러가 늘어나서 저렇게 확 올라온 듯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보시면은 거의 보이지가 않잖아요. 올라오는 네. 자체가요. 그래서 총 자산에 비하면은 올라오는 것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대에 저렇게 확 올라온 그 규모는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를 살리고 또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 그때이기 때문에 저렇게 확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저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금 올라오는 저 정도의 규모로서는 전체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고 오로지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 아까 네. 말씀드린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거를 메우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저 2000년에 저렇게 확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국채를 확 발행을 많이 한 저 최고로 높아진 그때가 아까 그 대차대조표 규모가 확 늘어났었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저런 식으로 많이 발행이 되면서 재정 쪽에서 돈을 풀고 또 페드에서도 국채를 사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국채 쪽에서도 돈이 들어가고 또 국채 말고 다른 실물 경기 쪽으로도 돈이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라는 것이죠.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약간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거나 유동성이 좀 더 안 좋아져야지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좀 어정쩡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추가적인 정책을 얘기하려면은 좀 자금 시장이 조금 더 경색이 되거나 했었을 때 그래서 본격적으로 SLR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이 예. 나타나면은 실제로 유동성이 좀 더 보강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뭐 예전 QE하고 비교할 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 쪽에서는 QE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위기설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위기설 이게 현실화된다면은 바로 정책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기설에 대해서 너무 좀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말에도 미국 10년물 국제 인도 그 이슈 이제 실패로 돌아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기 자금이 좀 메마른 게 아닌가 그런 또 리스크도 또 언급이 되곤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소식이 예. 좀 들렸을 때 저는 이제 연말에 이제 해외에 있었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네네. 10년물 국채 입찰에 인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디폴트 뭐 이런 걸 예, 생각을 하게 예. 되죠. 위기. 예.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팔았는데 중간에서 산 프라이머리 딜러가 그거를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최종 수요자죠. 보험사나 금융회사들에게 그걸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넘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거는 뭘 뜻하냐면은 이 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표에서 놓고 보면은 쭉 올라가는 저 SRF 추이에서 쭉 올라가는 저게 무엇을 뜻하냐면 단기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걸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저렇게 부족한 자금이 프라이머리 딜러 사이에서도 생겼기 때문에 국채가 없는 게 아니라 국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자금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 미스매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국채가 보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잠깐 어디 빌려줬거나 뭐 공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담보로 뭘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넘겨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자금이 풍부해서 지금 들어올 예정이었었던 국채를 미리 그렇게 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자금 사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받을 국채까지도 미리 좀 사용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줘야 될 보험사나 금융회사 쪽으로 넘기질 못했다라는 게 이 사건의 골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일 자체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결제와 인도가 늦어졌을 뿐이지 디폴트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게 안 좋긴 안 좋은데 그것이 실제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당시에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심화되면은 지금은 시장에서 크게 보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조금 더 심화되면은 정책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런 일 정도로 보는 게 맞겠고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심화되면 오히려 이게 호재성 정책이 들어오는 그런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리와 환율은 뭐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주식시장 부양도 그렇고 유동성이 굉장히 목마른 그런 상황인데 네. 항상 또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그 트레이드 청산 뭐 그런 이슈도 그렇죠, 그렇죠. 언급이 예. 되면서 우리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때 발작했던 것처럼 예, 그런 또 리스크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또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또 그림으로 표시한 게 네, 있는데 네. 보시면은 이렇게 붉게 제가 표시한 그런 동그라미 저 원이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작년에 엔캐리 청산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체가 좀 충격을 받았던 예. 그 모습을 제가 저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저 붉은 선이 엔달러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 엔달러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보통 한 160 레벨 정도가 더 이상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N 개입이 들어오죠. BOJ 같은 쪽이나 아니면 페드하고 동시에 N 개입을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레벨이 거의 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바로 2024년에 저 모습이 나타났었던 그 당시 이후에 2025년 고점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걸 또 넘어서면은 그러면 또 저렇게 쭉 내려오면서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 또 하나의 위기설의 한쪽에 있는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저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 위기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 당시에는 미결제 포지션이 N 매도 쪽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청산이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N 개입을 들어오면 BOJ 쪽에서 N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높이려고 개입이 들어오면은 그런 투기적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저렇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미결제 포지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N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개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런 모습은 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흐름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붉은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유동성이 긍정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게 떨어지면은 좀 안 좋아진다.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속도가 급하게 떨어지면 매물이 많이 나오고 급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엔캐리 청산 자체가 말이 좀 무섭게 들릴 뿐이지 계속 유입이 됐다 유출이 됐다 하는 그런 양들은 소량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예. 그것이 갑자기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까지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까지 있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전에 징조가 좀 나타납니다. 네. 정책 담당자들이 뭐 또 과도하다, 뭐 개입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예, 나오거든요. 2024년에도 저런 모습 나타나기 전에 그런 개입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몇 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개입 시그널이 나오기 이전부터 저 붉은색 엔달러 흐름이 좀 내려오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올 한 해 금리 추이도 전망을 하면서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리 예. 추이도 제가 또 표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금리는 지난번에 12월에 한 번 더 이제 페드 쪽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제가 왜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 스프레드 추이를 왜 가져왔냐면은 3개월물 금리 스프레드는 3개월물은 바로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 그 기준금리에 붙어서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10년물에서 3개월물 금리 스프레드를 구하면은 물론 이게 뭐 경기 흐름하고도 상관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단순히 이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10년물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빨리 내려오는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저 금리 스프레드가 위에 좀 플러스 상태로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질 않고 금리 인하를 해도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페드가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10년물이 그 기준금리보다 더 빠져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 폭 이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내려봐야 그거 이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거 정도까지도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 CME 페더치트를 놓고 봤을 때 올해 9월까지 놓고 보더라도 한 2번 정도 50bp 정도 추가 인하를 할까 말까거든요. 그렇다면 저 10년물 금리도 지금 4.1%, 4.2%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50bp 더 이상 내려갈까 말까 하는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가 미국 금리가 내려오면 또 청산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저렇게 금리가 잘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캐리 청산으로 또 이어지지 않고 금리도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머무는 흐름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다. 위기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또 이 말씀하고도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실 때 모든 징조 이런 게 있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마주하면 이제 공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뭐 하나의 지표를 찍어놓고 요거를 보면서 헤아리며 그다음에 대책을 세울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세워보면 뭐가 좋을지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빨리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데 국채 시장은 계속 안정될 것이란 말입니다. 네.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영향을 먼저 미치는 게 모기지 금리가 안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국 주택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그쵸, 그건 그쵸. 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리가 안정이 되면은 예, 당연히 예. 주택 시장이 좋아지죠. 근데 그동안에 침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국채 시장이 저렇게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국채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MBS 시장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주택 시장이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걸 뜻하는 게 그 다음 그림의 ITB란 미국의 ETF입니다. 미국 주택 건설의 업종을 그대로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좀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저 모기지 흐름하고 좀 유사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ETF가 만약에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 하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는 실물 경기도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주택 건설 관련된 ETF, ITB나 또 다른 쪽으로 경기하고 리세션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소비재 ETF 또 그리고 대출이나 신용부실 같은 그런 위기설의 네. 또 중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지방은행 ETF를 보면서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셨던 AI 버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리츠 ETF가 있단 말입니다. 이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이런 ETF를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그 업황을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설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탄광 속의 카나리아 몇 마리 네. 이런 ETF들은 좀 보유는 안 하더라도 투자는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좀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전략을 세울 때 그 카나리아를 좀 더 몇 마리 키워가지고 전략을 좀 세우는데 꼼꼼한 좀 그런 매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올 한해 굉장히 중요한 자산 시장의 맥점을 딱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앞으로도 팔로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영진 SB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